요즘은 누구나 특별해야 한다는 말에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성적, 외모, 직업, 심지어 SNS 속 모습까지 늘 비교당하고 더 나은 내가 되어야만 한다는 압박 속에 살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공허해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는 점점 작아지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은 결코 특별하지 않다입니다. 저자는 상담 사례와 철학, 심리학 이야기를 풀어내며 평범한 당신, 그래서 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꼭 특별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내 속도대로 내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니까요. 오늘 하루 조금 느려도 덜 화려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이 책을 통해 조용한 위로와 용기를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결코 특별하지 않다. 나는 종종 진료실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화 도중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 자녀의 대학교를 은근히 언급하거나 자신의 직함을 내세우며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안간힘을 쓴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제프리 영은 이러한 모습을 특권의식의 덫이라 명명했다. 이는 단순한 자신감과는 다르다. 건강한 자신감은 스스로의 성취와 능력을 바탕으로 한 자부심인 반면 특권의식은 비현실적인 우월감에 기인한다. 자신이 예외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일반적인 규칙과 의무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여긴다. 영은 이러한 특권의식이 주로 어린 시절의 과보호나 과대평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모든 욕구가 즉각적으로 충족되고 실패나 좌절이 허락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신념을 발전시킨다. 나는 특별하다는 착각,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오만.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수용 씨는 전형적인 특권의식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작은 가구 공장이 성공하면서 계급 상승을 경험했으며 부족함 없이 자란 탓에 자신이 타인과는 다르다는 착각에 빠졌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특정한 질문들을 던졌는데 대개 어느 대학을 나오셨나요? 직업이 뭐예요?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처럼 마주하는 상대보다 상대를 둘러싼 환경에 더 집중하는 질문들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자 문득 영화 기생충의 박사장 가족이 떠올랐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너그러워 보이지만 은연중에 타인과 자신의 세상을 구분하는 선을 긋는다. 마치 그들만의 특정한 기준과 냄새로 계층의 경계를 나누듯이 수용 씨 역시 자신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었다. 며칠 전 수용 씨는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덕분입니다. 그는 지인들에게 수십 통의 축하 답신을 받으며 자신의 우월감을 만끽했다. 제프리 영은 특권의식의 덫에 빠진 사람들은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그들에게 자녀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자아를 확장시키는 도구일 뿐이다.
그가 거실에 걸어두었다는 아들의 상장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수영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그의 오랜 친구에게 온 문자가 그를 잠시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니?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많이 힘들어져서 문자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언제 시간 좀 내줘. 그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을 미루었고 며칠 후 다시 문자가 왔다. 바쁘면 괜찮아. 지난번 부탁은 잊어줘. 미안. 그제야 그는 답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공감의 여지를 잃었다. 기생충에서 박 사장 가족이 자기 세계 밖에인 지하층에 무관심했던 것처럼 친구의 절박함을 외면했다. 친구가 얼마 전에 부탁이 있다며 만나자고 했는데 바빠서 제때 답장을 못했어요. 며칠이 지난 뒤에 답장을 하기도 뭐하고 해서 결국은 연락을 안 했죠. 가뜩이나 바쁠 때이기도 했고. 그는 말끝을 흐리며 자신의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제프리 형은 이러한 무관심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라고 설명한다. 자신들이 쌓아올린 특권적 세계가 무너질까 두려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남보다 나은 삶이 아닌 오직 스스로 만족하는 삶. 최근 TV에서 해방촌에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보여준 적 있다. 그들은 계단이 많고 좁은 골목이 질비한 해방촌에서 삶의 자유를 누렸다. 대기업 디자이너였던 한 청년은 작은 공방을 열며 삶을 재설계했다. 더 작은 삶을 선택했지만 오히려 더 충만해졌어요. 예전에는 매출과 실적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직접 만드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손으로 만든 물건들을 자랑스럽게 내보였다. 또 다른 청년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떠나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손님과 얼굴을 가까이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가끔 손님이 없을 때는 불안해져요. 하지만 단골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불안이 조금씩 사라져요. 돈이나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의 카페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쪽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작은 메모 하나하나에 담긴 따뜻한 진심은 수용 씨 집에 빽빽하게 걸린 상장들과는 전혀 다른 성취와 의미를 전한다. 해방촌 사람들의 모습은 제프리 영이 말하는 건강한 자아 실현과 맞닿아 있다. 건강한 자아 실현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해방촌의 청년들은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좇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평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평범함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았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경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서로의 삶에 귀를 기울이며 나누는 작은 이야기 속에서 삶의 온기를 찾았다. 반면 수용 씨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며 자신의 높아진 성벽을 더욱더 단단히 쌓아야 했다. 타인보다 나은 삶을 누린다는 그 특별함을 놓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그를 끊임없이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특권의식에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에게 평범함은 실패와 같았다. 평범함의 자유. 해방촌의 공방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경쟁에서 뒤처지는 꿈이었죠. 지금은 수입이 많이 줄었고
예전처럼 가끔 실수도 하지만 더 이상 그런 꿈은 꾸지 않아요. 그의 작업실 창밖으로는 오래된 벽돌 담장이 보였고 그 틈새로 자라난 담쟁이 덩굴이 초록빛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담쟁이 덩굴처럼 그의 삶에는 작고도 자연스러운 여유가 스며들어 있었다. 수용 씨의 세계에는 그런 여유가 없다. 아들의 서울대 합격 소식은 잠시 그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었겠지만 끝이 아니었다. 앞으로는 아들의 학점 관리와 대기업 취업, 더 나아가 또 다른 성공의 목표를 위해 바쁘게 달려야만 한다. 그러는 동안 아마도 그는 놓치게 될 것이다. 오랜 친구, 아들의 진짜 꿈, 그리고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작은 기쁨들까지 멈춰서서 돌아볼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양 특별함에 취해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강박증을 끊임없이 토로했다. 만족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만 그는 불행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었다. 결국 내 진료실의 문을 두드린 사람은 해방촌 청년들이 아닌 더 많이 가졌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수용 씨라는 점이 그 사실을 알려준다. 제프리 영은 특권의식이 결국 자기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끊임없이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강박은 자아를 질식시키고 타인과의 진실한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수용 씨가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비단 어떤 성공을 거둔 사람들만 특별함을 지키기 위한 끝없는 경주를 이어가는 건 아니다. 더 비싼 아파트로의 이사, 자녀의 유명 학교 입학, 더 높은 직함을 향한 끝없는 경주까지. 이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오르듯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삶은 비로소 속박에서 풀려나 더 가볍고 여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이다. 정신과 의사로서 매일 이런 말을 듣는다. 원장님, 저는 특별한 게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진정한 치유는 특별함을 증명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마치 해방촌의 좁은 골목길처럼 우리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은 불완전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 진정한 평범함을 찾아서 나는 매일 진료실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각기 다른 고통을 들여다본다. 명문대에 진학할 성적이 부족해 우울증에 빠진 재수생, 강남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등감을 느끼는 중년 여성, 갑작스러운 퇴직 후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설치는 중년 남성까지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깊은 바닷속처럼 아주 차갑고 어둡다. 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의 본질은 무엇일까? 최근 진료실에서 만난 진호 씨도 자기만의 고통에 빠져 있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아들 민수와의 관계가 유난히 특별했다. 진호 씨는 매일 일찍 일어나 아들의 아침밥을 직접 준비했고 아빠가 해준 김치볶음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는 아이의 말에 행복을 느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와의 관계는 소원해졌지만 아들 민수를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오랫동안 감춰온 비밀이 있었다. 바로 아들 민수를 입양했다는 사실이었다. 진호 씨는 민수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누구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아내는 처음엔 입양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것뿐이었다. 그는 민수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부터 망설임 없이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언젠가 민수가 충분히 성장했을 때 아이에게 진실을 전할 계획이었다. 세상이 정한 이상한 평범함. 한국 사회는 기묘한 구석이 있다. 정해진 틀을 벗어나면 매서운 눈초리를 보낸다. 입양도 다르지 않다. 대단한 결정이라고 지켜 세우면서도 한편으론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본다. 진호 씨는 단 한 번도 민수를 남의 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입양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나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는 못했다. 개인이 인정하고 만족하는 특별함이 아닌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인정하는 특별함만을 쫓는 순간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오에가 말한 아비투스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난다. 아비투스란 개인이 사회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습득한 사고방식, 행동 양식, 취향, 인지 방식 등을 말한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야 한다는 강박, 강남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집착, 혈연으로 이어진 정상가족이라는 신념은 단순한 욕망이나 규범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생활 양식과도 같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을 내면화하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 한다. 마치 정해진 트랙 위를 달리는 경주마처럼 말이다. 트랙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정상이 되어버린다. 남들보다 빨리 달리는 특별한 경주마가 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트랙을 벗어나도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달려서도 안 된다. 즉, 우리는 끊임없이 특별해지기를 강요받으면서도 동시에 남들과 다른 부분은 숨겨야만 한다. 남들과 다르게 입양을 선택한 진호 씨조차 이런 사회적 기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어느 날 민수가 음악에 재능을 보였을 때 그는 민수에게 음악은 취미로 하고 공부에 충실해야지라고 말했다.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공부에서 성공해라 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다. 그도 모르게 자신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인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을 향해 민수를 이끌려 했다. 진호 씨가 나를 찾아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어느 날 아들 민수가 학교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백혈병이라는 의사의 말이 아득하게 들렸다는 그는 뒤이어 골수 이식을 위해 부모님 먼저 검사를 받으라는 말에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감춰온 비밀이 오랜 시간 쌓아올린 그의 일상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일주일은 끝없는 악몽 같았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죠. 저와 아내의 골수가 맞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하자 숨이 막혀왔습니다. 무엇보다 골수 이식을 기다리던 민수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빠와 엄마가 가슴으로 품은 아들이라고 말이죠.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는 오랜 침묵 후에 조용히 물었어요. 언제부터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냐고 말이죠. 진호 씨는 민수의 손을 잡고 100일도 안 된 네가 처음 우리 품에 안겼을 때 그때부터 넌 우리의 전부였어 라고 고백했다고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비로소 진실을 사이에 둘 수 있었다. 투병을 이어가던 어느 날 민수가 자신이 음악을 하려던 걸 왜 반대했냐고 물었다.
아빠도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했지. 좋은 대학 가고 안정적인 직장 잡고 다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으면서 살아왔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봐. 그렇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갇혀 살아왔다. 진호 씨는 정상가족이라는 틀에, 민수는 모범적인 아들이라는 틀에, 그리고 그들은 세상이 정한 평범함을 의심도 없이 지키며 살아왔던 것이다. 진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그는 아들에게 평범함이라는 선물을 주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굴레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입양 사실을 숨기고 음악을 향한 꿈을 막으려 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가 추구한 평범함이란 것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굴레였을지도 모른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보편적인 가족의 모습, 과연 그것이 진정 평범함일까? 진정한 평범함이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뿐이다. 입양하라는 사실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호 씨가 아들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었던 선물이었을지 모른다. 공갈빵 같은 세상에서의 진실한 관계. 미연은 부유한 가정에서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정서적으로는 언제나 공허하고 메마른 기분을 느꼈다. 부모님은 사업으로 바빠 자녀들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그런 미연에게 유일하게 위안이 되는 존재는 3살 터울의 언니 수연이었다. 언니 수연은 늘 미연의 마음을 살뜰하게 살폈고, 그들 자매는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는 관계로 자라났다. 언니 수연이 일찍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은 뒤로도 미연은 조카를 자기 아이처럼 챙기며 애정을 쏟았다. 누군가 미연에게 가족에 대해 물으면 부모님이 아니라 언니와 형부, 조카가 먼저 떠오를 정도였다. 한편 미연은 중견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오면서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다. 같은 시기 형부도 다니던 식품 유통회사의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두 사람은 우연히 나눈 대화에서 서로의 불안을 공유했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해보면 어때요? 건강한 로컬 식재료를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요. 미연의 제안에 형부는 흔쾌히 동의했다. 그 후 몇 개월간의 준비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은 친환경 식품 배달 사업을 시작했다. 각자의 이력을 살려 미연은 마케팅을, 형부는 물류와 운영을 담당했다. 정기 배송 서비스가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며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했고, 두 사람은 더 큰 규모로 확장하기 위해 창고를 임대하고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며 마케팅에도 돈을 투자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식재료 공급망이 붕괴되었고, 임대료 상승과 더불어 대형 유통업체들이 비슷한 서비스로 시장에 진입한 것이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고, 두 사람은 3억 원에 가까운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다. 절박한 상황에서 미연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부모님의 대답은 냉담했다. 당장 그렇게 큰 현금이 어디 있니? 부동산은 있지만 지금 팔 생각은 없어. 그러게 누가 요즘 같은 시기에 사업을 하래.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시작해서 이 꼴이 난 거잖아.
너희가 책임져야지. 왜 우리한테 해결하라고 하는 거니? 미연은 부모님이 자식보다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에 다시 한번 절망했다. 결국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기까지 부모님은 두 딸이 겪는 고생을 끝끝내 모른 척했다. 이후 미영과 형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다. 부채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선택하는 개인 파산보다는 덜 극단적인 선택이었지만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활동 제한 등 많은 제약이 따랐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받던 날 미연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5년 동안 빚을 갚으며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시선과 제약을 떠올리자 숨이 막혔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위로를 건넸다. 너무 막막해하지 마세요. 실패가 아니라 재출발의 기회라고 여겨보세요. 5년이 아주 먼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 말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온 미연은 상담사의 말처럼 지금의 상황을 실패가 아닌 기회로 바라보기로 했다. 그러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기분이었다. 적어도 5년 후에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그렇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개인회생을 결정한 후 언니와 형부는 미연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미연은 망설임 끝에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 중학생이 된 조카까지 네 식구가 방 3개짜리 작은 연립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회생 기간이 시작되고 미연은 평일에는 공사장에서 안전요원 일을, 주말에는 소형차로 배달 일을 병행했다. 형부는 물류센터 야간관리직과 건설 현장 일용직을 마다 않고 일했다. 언니 수연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세 사람 모두 때때로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는 고된 일상을 보냈지만 서로를 위한 배려와 공감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제약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미연은 배달 일을 하며 보험 영업직에 도전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녀는 자신의 강점인 진정성과 성실성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점차 고객을 늘리며 인정받기 시작했다. 어느덧 배달 일을 그만두고 보험 영업을 전업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이 되었다. 한편 형부 역시 야간 근무를 하면서 틈틈이 소방설비기사와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1년 남짓 만에 2 자격증을 모두 취득해 대형 상업 건물의 관리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길게 느껴졌지만 함께하는 동안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경제적 여유도 조금씩 생겼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갈 무렵 미연은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하기로 결정했다. 미연의 독립은 그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 가끔 주말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생활을 공유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어느 날 저녁 언니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던 미연은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 혈연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했던 부모에게서는 늘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선택에 의해 맺어진 이들과는 오히려 아무런 조건 없이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한 것이다. 형부와 함께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 속에서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함께 일어서면서
진짜 관계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 미연에게 어린 시절의 집은 무채색이었다. 늘 혼나고 눈치 보며 살았던 공간, 좋은 성적이나 성취가 있을 때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곳. 그곳에는 풍부한 감정 표현이나 다채로운 경험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니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달랐다. 그곳에는 다양한 감정이 생생하게 오갔다. 기쁨도 슬픔도 때로는 사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진실이었고 모든 감정이 허용되었다. 희로애락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미연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되 더 이상 그들에게 경제적, 정서적 지지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관계의 포기가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일이었다. 부모님이 줄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며 상처받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성숙한 태도를 찾은 것이다. 미연의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갚아야 할 빚도 남았고 보험일도 시작 단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관계에 얽매이거나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좇지 않았다. 실패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느꼈다. 공허한 관계에 매달리는 당신을 위한 조언.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현대 사회의 많은 관계가 외적 기준이나 사회적 의무에 얽매여 있다고 지적했다. 형식적으로 관계가 유지될 뿐 그 속은 공허한 상태로 진정한 교감과 이해가 부족한 관계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순수한 관계의 결여로 설명한다. 기든스는 진정한 관계란 의무나 외적 기준이 아니라 관계 자체의 만족과 상호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미연의 삶을 예로 들어보면 부모와의 관계는 차갑고 형식적이지만 언니, 가족과의 관계는 순수한 관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의무나 책임, 혈연이나 사회적 기대가 아닌 진정한 이해와 신뢰에 기반한 관계 말이다. 이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속은 단단한 진실로 채워진 관계다. 그러나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관계 중에는 빈약한 관계가 많다. 마치 공갈빵처럼 겉은 부풀었으나 속은 비어있는 진정성이 결여된 연결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종종 관계의 깊이보다는 개수와 외형에 집중하는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특히 요즘 들어 많은 사람이 SNS의 팔로워 수, 인맥의 규모, 사회적 지위 같은 외적 기준으로 관계의 가치를 평가하곤 한다. 하지만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실성, 상호 이해,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디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미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실패와 좌절이 때때로 가장 진실한 관계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업의 실패는 미연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누가 진정한 자신의 편인지 어떤 관계가 참된 가치를 지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때는 보이지 않던 관계의 본질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미연의 경험은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와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언니,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독립을 통해 오히려 더 건강한 유대를 형성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미연처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묻게 된다. 내 주변의 관계는 공갈빵처럼 겉만 그럴듯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이해와 신뢰로 채워진 것인지,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지가 되는 관계는 무엇인가? 그 관계는 어떤 시련을 함께 견뎌왔나? 혹시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상은 공허한 관계를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한 관계를 발견하는 첫 단계는 자신의 관계 지도를 솔직하게 그려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한지, 누구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더 진실한 삶에 가까워질 수 있다. 때로는 관계를 재정해야 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으며, 때로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관계를 만들며 우리만의 다채로운 가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제된 친밀함은 우리 자신을 잃게 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관계 맺기는 마치 오래된 나무의 뿌리처럼 사람들의 삶을 깊이 얽어낸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는 인생 전반에 걸쳐 따라다니며 한 번 맺어진 인연은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가족 관계에서 두드러진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족 간 장기 기증이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다. 부모가 자녀의 간을 이식받고 형제가 서로의 신장을 나누는 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 문화는 육체의 일부를 나누는 행위마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강한 유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깊은 연결은 때로 개인의 건강한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기도 한다. 결혼이라는 통과 의례는 이러한 관계 맺기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오랜 말처럼 개인의 선택은 종종 가문의 판단 앞에서 멈춰서게 된다. 결혼 후에도 이어지는 시댁과 처가의 명절 행사와 가족 모임은 끝없는 의례처럼 반복되며 육아와 교육에 있어서도 양가 부모의 목소리는 결코 작지 않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암묵적인 의무는 전통적 교회 가치와 현대적 개인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도 그 힘을 잃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의 촘촘한 망은 직장이라는 공간에도 스며 있다. 퇴근 후의 회식은 또 하나의 의무가 되고 동료의 경조사는 참석해야 할 약속으로 여겨진다. 심지어 휴일에도 업무 알림은 끊임없이 울린다.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말 속에서 개인과 직장의 경계는 조금씩 흐려진다. 이러한 모습은 지멜이 언급한 현대인의 아이러니,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정서적으로는 먼 관계와는 또 다른 차원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우리는 강제된 친밀함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유럽의 개인주의 문화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기적 개인주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띈다. 덴마크 노르웨이 작가 악셀 산데모세의 소설 도망자, 자기 발자국을 가로지르다에서 처음 소개된 얀테의 법칙은 이 독특한 문화의 본질을 조용히 드러낸다.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중요하지 않다와 같은 계율은 언뜻 보기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듯 싶다. 그러나 이 겸허함 속에서 가장 철저하고 성숙한 개인주의가 피어난다.
타인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라는 얀테의 법칙은 각자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경계하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신경 쓴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다. 누구도 특별하지 않다라는 문구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모두가 동등하게 자유롭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남을 비웃지 말라라는 계율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개인과 공동체가 공존하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을 일깨워 준다. 북유럽의 이러한 오래된 지혜는 개인의 독립성과 공동체적 연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를 요구한다. 더 친밀하게, 더 깊이,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요하듯 속삭인다. 우리는 직장 동료와 점심을 함께하고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가족과 저녁을 보낸다. SNS에는 수백 명의 친구가 있고 메신저에는 멈출 줄 모르는 알림이 쌓여간다. SNS는 매일같이 더 많은 친구를 만들고 더 잦은 소통을 하고 더 깊은 유대를 쌓으라고 재촉한다. 마치 서로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만이 진정한 관계의 증거인 것처럼 말이다.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블랑쇼는 그의 저서 밝힐 수 없는 공동체에서 이러한 현대의 관계 맺기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시한다. 블랑쇼는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완벽한 공동체라는 환상을 경계한다. 그는 완전한 합일과 이해를 추구하는 이러한 이상적 공동체를 부정적 공동체라 부르며 그 강박적 추구가 결국 개인의 고유성을 소멸시키고 서로의 다름을 부정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강박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만남의 가능성마저 차단해 버린다. 블랑쇼가 말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그는 이를 불가해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는 타인이란 결코 완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과 같은 존재, 그 신비로움을 부정하려는 순간 우리는 마치 살아있는 나비를 박제로 만들어 액자 속에 가두려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의 제한된 이해 속으로 억지로 끌어넣으려 하는 셈이다. 블랑쇼는 진정한 관계란 타인의 부재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부재란 단순히 누군가가 곁에 없다는 뜻이 아니다. 서로 간에 거리를 두자는 소극적 제한도 아니다. 부재는 타인을 완벽히 이해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는 환상을 내려놓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우리가 타인을 영원히 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로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더 깊고 진정한 관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인간은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날 밤 델리의 호텔 로비에서 나는 관계의 또 다른 가능성을 경험했다. 서로의 이름도 배경도 모르는 낯선 이방인들이었지만 바로 그 낯섦 덕분에 더 자유롭고 진실한 만남이 가능했다. 그 누구도 상대를 정의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았고 단지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머무는 존재로서만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것이 블랑쇼가 말한 진정한 공동체적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현대인의 일상은 끊임없는 관계의 그물망에 얽혀 있다. 우리는 매 순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SNS의 알림, 메신저의 대화,
수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멈출 틈 없이 관계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 끝없는 연결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고립을 경험한다. 지멜의 통찰처럼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지 못한 채 피상적인 교류만을 나누는 이방인으로 살아간다. 또한 블랑쇼가 지적했듯 이러한 끝없는 연결에 대한 강박이 오히려 진정한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우리는 완벽한 이해와 완전한 소통이라는 환상을 좇으면서 서로의 불가해성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믿음은 결국 우리를 더욱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는 현대적 환상일 뿐이다. 가장 깊고 진정한 유대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타인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영원히 낯선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만남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의 저녁, 우리가 나누었던 그 순간의 온기는 어쩌면 북유럽의 오래된 지혜가 전하려던 메시지와 닮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특별하지 않아도, 중요하지 않아도, 서로를 가르치려 들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깊어가는 밤, 호텔 로비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서로를 밝히는 빛이 되어주되 결코 눈부시지 않는 은은한 달빛 같은 거리감, 지나치게 가까워지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은 관계, 타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균형. 우리는 이방인이었기에 오히려 그런 관계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떤 관계는 순간적이기에 오히려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날 밤 처음 깨달았다.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할 테지만 서로의 기억 속에 작은 온기로 남아있을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